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만드기가 가진 절대긍정, 행복한 만드기를 비롯해서 거인 할아버지, 어머니의 비단, 그리고 황금여왕의 산, 이렇게 4편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만드기. 어떤 곳에 부지런하고 어리숙한 만드기란 총각이 부잣집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다. 마침내 만드기는 7년 동안의 머슴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떠나려고 인사를 하는 만드기에게 주인이 말했다.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었구나. 고맙다. 주인은 만드기에게 주먹만한 금덩이를 주고는 신신당부를 했다. 이건 값비싼 금덩이란다. 고향에 가면 이걸 팔아 필요한 걸 마련하도록 해라. 만드기는 금덩이를 받아들고는 꾸벅 절을 하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주인 어른은 왜 이런 돌덩이를 주는 거야? 이게 몇 푼이나 한다고. 쌀한가마라도 주면 좋을 텐데. 만드기는 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잘 몰랐다. 금덩이를 무슨 귀찮은 물건이라도 대하듯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얼마쯤 가니까 저만치서 말을 탄 사람이 다가왔다. 만드기는 말을 탄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좋겠어요. 말을 타고 다니니 돌에 채일 염려도 없고 신발이 다를 걱정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말 탄 사람이 자세히 보니 만드기가 약간 어리숙해 보였다. 보통 때도 모두 만드기를 약간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는 만드기를 보자 야릇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터벅터벅 걷는 거요? 만드기는 말을 탄 사람의 장난기 섞인 물음에 고지식하게 대답했다. 주인집에서 품삯으로 준 금덩이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지 어깨가 떨어지는 것 같군요. 그러면서 희죽 웃었다. 말 탄 사람은 금덩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지금 뭐라고 했소? 말 탄 사람이 다급하게 만드기에게 물었다. 그러자 만드기는 태평한 얼굴로 말 탄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아, 금덩이라니까요. 말 탄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웬 떡이냐? 속이는 것 좀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러면서 만드기에게 말했다. 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만드기는 눈을 껌뻑이며 재촉했다. 어떻게 해요? 어서 말해봐요. 그제야 말 탄 사람이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그 금덩이하고 내 말하고 바꾸잔 말이요. 그 말을 들은 만드기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듯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러면 피상파상이니까요. 당장 둘은 금덩이와 말을 바꾸었다. 말에 탄 사람은 말에서 내려와 만드기의 금덩이를 받아들고 대신 만드기가 말에 올라탔다. 만드기가 말에 올라타자 말에서 내린 사람은 두 손으로 말 고삐를 잡게 하고는 말했다. 빨리 달리고 싶으면 고삐 밑으로 빨리 하고 말하면 됩니다. 만드기는 말을 타고서 아주 우쭐해졌다. 그래서 싱글벙글 말을 타고 갔다. 그러나 한참을 가다가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고삐 밑으로 빨리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말이 갑자기 속력을 냈다. 그 바람에 멍청하게 앉아있던 만드기는
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개천에 빠지고 말았다. 만드기가 개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농부가 소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다. 농부는 혼자서 뛰어오는 말을 보자 이상하게 여기고 말을 붙잡았다. 그런 다음 개천에 빠진 만드기를 건져주었다. 개천에서 나온 만드기는 혼이 나서 이젠 말 같은 건 지긋지긋하다고 농부에게 말했다. 만드기의 말을 들은 농부는 눈을 번쩍 빛냈다. 사실 말을 보는 순간 탐이 났던 것이다. 농부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말했다. 말에서 굴러떨어져 목뼈라도 부러지는 날이면 그것으로 끝이지. 거기 비하면 소는 양반이지. 아, 양반이고 말고 느릿느릿 의젓하고 안전하니까. 그것뿐인가? 매일 우유가 듬뿍 나오지. 농부가 소자랑을 한창 늘어놓았다. 그러자 만드기도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어디 저 따위 말에다 비할 건가요? 그러자 농부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 말하고 내 소하고 바꾸세. 만드기는 뛸 듯이 기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소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겠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만드기는 농부와 헤어졌다. 그리고는 소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얼마쯤 가다 보니 배가 고팠다. 만드기는 길거리에 있는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 주머니를 몽땅 털어 술을 마신 다음 주인집에서 싸준 도시락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배가 불러오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만드기는 소에 올라타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 사이 해가 중천에 떠올라 날씨가 무척 더워졌다. 더위에 시달리다 보니 땀을 많이 흘린 탓인지 목이 타는 것 같았다. 옳지, 우유를 짜 마셔야지. 그는 소를 담장에 붙들어 맸다. 하지만 그릇이 없어 만드기는 한 손을 대고 한 손으로 젖을 짜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짜도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만드기가 두 손을 사용해 힘을 주자 소가 화가 났던지 뒷발로 만드기를 걷어차는 것이었다. 만드기는 피할 겨를도 없이 거세게 채이고는 뒤로 나동그라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때 다행히도 푸죽간 주인이 달구지에 돼지를 태우고 지나가고 있었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만드기를 보고 푸죽간 주인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그는 만드기를 일으켜 세웠다. 만드기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푸죽간 주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젖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나이 먹은 할머니 소니까. 그 말을 들은 만드기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럼 고기로 먹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난 쇠고기는 질색이에요. 너무 질겨서 말이에요. 거기 비하면 돼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고기도 연하고 더군다나 순대까지 만들 수 있으니 말이에요. 만드기의 말이 떨어지자 푸죽간 주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만드기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자 푸죽간 주인이 말했다. 이 돼지와 소를 바꿔주겠소. 그 말을 들은 만드기는 뛸 듯이 기뻤다. 아니,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고 말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군요. 만드기는 소와 돼지를 바꾸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만드기는 터벅터벅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니까 말이야.
얼마쯤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거위를 안고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은 만드기에게 몇 시쯤 되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말을 건네다가 잠시 나무 밑에서 쉬기로 했다. 만드기는 그 남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자랑하려고 지나온 얘기를 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다. 여보시오, 그 돼지 도둑 맞은 건지도 몰라요. 어제 지나온 마을에서 이장댁 돼지가 없어져 큰 소동이 나는 걸 내 눈으로 보았소. 만약에 이 돼지가 도둑 맞은 돼지라면 도둑으로 몰려 당신 큰 봉변 당할 거요. 그 남자의 말에 만드기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드기의 모습을 보고 간사한 그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글쎄요. 다급해진 만드기가 다시 물었다. 도둑으로 몰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 거위와 이 돼지를 바꾸지 않을래요? 그러자 그 남자는 여전히 뜸을 들이면서 말했다. 정 그렇다면 바꿔주겠지만 그건 되기 딱해서 그러는 거요. 알겠소? 그는 마지못해 그런다는 표정을 지으며 만드기의 돼지와 자기 거위를 바꿔주었다. 만드기는 이젠 살았다는 듯이 거위를 안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만드기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꾸는 게 나한테 훨씬 이익이야. 거위는 맛있는 고기와 값진 기름이 잔뜩 들어있거든. 거기다가 이 부드러운 털을 베개 속에 넣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단 말이야. 만드기는 드디어 어머니가 계신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그때 칼을 가는 노인이 칼 가는 돌을 빙빙 돌리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만드기는 걸어가다 멈칫하고 칼 가는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영감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노인이 말했다. 좋고 말고 그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만 하면 언제나 돈이 짤랑거리니까 말이야. 그런데 자네 그 거위 어디서 났나? 돼지하고 바꾼 겁니다. 그럼 돼지는 어디서 났나? 소하고 바꾼 겁니다. 소는 어디서 났나? 말하고 바꿨어요. 그럼 말은 주먹만한 금덩이하고 바꿨어요. 그 금덩이는 어디서 났나?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말했다. 그래, 자넨 정말 행복한 젊은이야. 노인은 매우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거기다가 주머니에 손만 찔러 넣으면 언제나 돈이 짤랑거리는 신세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만드기가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거야 나처럼 칼 가는 사람이 돼야지. 칼 가는 사람은 숫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버는 거야. 숫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약간 흠집이 있기는 하지만 자네가 거위하고 바꾸겠다면 바꿔줄 수 있지. 어떻게 하겠나? 바꿔만 주시면 저야 좋죠. 만드기가 가슴을 펴고 말했다.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언제고 돈이 짤랑거린다니 그런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텐데. 만드기의 말을 듣고 노인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잠깐 기다리게. 노인은 발밑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집어주면서 말했다. 이건 덤으로 주지. 구부러진 칼을 펴는데 편리한 도구야. 노인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만드기는 거위를 칼 가는 노인에게 건네주고 숫돌과 커다란 돌멩이를 받아들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갔다.
정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 동안 걷다 보니 만드기는 피곤해서 더는 걸어갈 수가 없었다. 쉬지 않고 온종일 걸었고 주막집에서 도시락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만드기는 간신히 들판에 있는 샘물가로 걸어왔다. 물이라도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만드기는 들고 있던 숫돌과 돌멩이를 샘물가에 놓고 물을 마시려고 했다. 그런데 잘못해서 그만 숫돌을 툭 치고 말았다. 그러자 숫돌이 대굴대굴 굴러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만드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에 빠진 숫돌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하늘이 내 수고를 덜어주려고 대신 가지고 갔구나. 만드기는 눈을 감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드기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거인 할아버지. 이웃에 두 농부가 살았다.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몹시 가난했다. 그들은 풀밭 하나에서 풀을 베어 나누어 쓰고 있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농부는 그 풀밭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었다.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찾아간 그는 하루 동안에 누가 풀을 많이 베어놓나 내기를 합시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쪽에서 그 풀밭을 전부 사용하고 진 쪽에서는 그 풀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여기서 몰아내 버리겠으니 그리 아시오. 부자 농부의 협박에 가난한 농부는 할 수 없이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다. 돈이 많은 농부는 풀을 벨 일꾼들을 많이 고용했으나 가난한 농부는 일꾼이라곤 단 한 사람도 고용할 수가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풀밭은 이미 돈이 많은 부자한테 빼앗기고 만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 좋을까 하고 슬픔에 잠겼다. 그때 거인이 와서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농부는 그 까닭을 말해 주었다. 그런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군요.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풀을 베는 내기가 시작되거든 당신은 거인 할아버지 하고 3번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절대로 당신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거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농부는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날씨가 맑게 갠 아침, 돈이 많은 농부는 30명도 더 되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부터 풀을 베는 내기를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풀을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배 나가기 시작하였다. 가난한 농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혼자서는 아무리 열심히 벤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손으로 낫을 잡을 기분도 나지 않아 돈 많은 부자와 그 사람의 일꾼들이 으스대면서 풀을 베어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그때 문득 거인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농부는 무심코 큰 소리로 외쳤다. 거인 할아버지.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돈이 많은 부자와 일꾼들은 그 소리를 듣더니 가엾게도 미쳐버렸구나 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거인 할아버지! 그러나 역시 얼씬하지 않았다. 풀을 베던 일꾼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으면서 한참 동안 낯질을 하는 것도 잊고 있을 지경이었다. 가난한 농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거인 할아버지! 그러자 고개를 한참 쳐들어야 보일 듯이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다. 손에는 돛대만한 굉장히 큰 낫을 들고 있었다. 가난한 농부를 업신여기고 비웃던 돈 많은 농부와 풀을 베는 일꾼들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거인이 굉장히 큰 낫을 휘둘러가며 풀을 베기 시작하자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는 그 거인은 낫으로 이미 풀밭의 절반도 더 베어 놓은 뒤였다. 돈이 많은 농부는 화가 나서 갑자기 거인에게 달려들더니 있는 힘을 다해 거인을 걷어찼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구나 다리가 거인의 다리에 달라붙어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거인은 자기 다리에 그런 벌레 같은 게 달라붙어 있어도 까딱하지 않고 여전히 풀만 베고 있었다. 돈 많은 농부는 달라붙은 다리를 떼려고 다른 다리에 힘을 주더니 거인을 다시 걷어찼다. 그러자 그 다리도 거인의 다리에 달라붙어 버렸고 농부는 마치 지팡이 모양으로 거인의 허리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거인은 풀밭의 풀을 모두 베어놓더니 돈 많은 농부를 자기 몸에 매단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가난한 농부는 그 후부터는 그 풀밭 전체를 혼자서 차지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비단. 오래전에 비단을 잘 짜는 어머니가 아들 셋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비단을 팔러 마을에 갔다가 가게에 걸린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했다. 꽃밭, 채소밭, 과수원이 있고 한가운데 커다란 집이 있는 그림이었다. 어머니는 비단 판 돈을 모아서 그림을 샀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림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림을 살 돈으로 식량을 사면 얼마나 많이 사는데. 하지만 막내 아들만은 달랐다. 훌륭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같은 비단을 짜면 좋겠네요. 어머니는 힘이 솟아서 막내 아들의 말대로 훌륭한 비단을 짜기로 작정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비단 짜기에 열중했다. 너무나 애를 쓰느라 어머니는 눈이 나빠졌다. 눈이 밝을 때만큼 손놀림도 빠르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런 어려움도 참고 오직 훌륭한 비단을 짜는데 온 힘을 다했다. 비단을 짜기 시작한 지 자그만치 3년이 지났다. 어머니는 마침내 훌륭한 비단을 완성했다. 얘들아, 이걸 보렴. 어머니는 아들들 앞에 훌륭한 비단을 펼쳐 보였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비단이 바람에 들썩이자 어머니가 재빨리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바람은 어머니의 손이 뻗치기 전에 비단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비단이 날아간다. 큰일 났다. 비단은 잠깐 사이에 높이 올라가더니 동쪽 하늘 저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완성한 비단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잃은 것이다. 어머니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알아눕게 되었다. 비단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비단이
꼭 집안에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속을 태워도 없어진 비단이 눈앞에 나타날 리 없었다. 3년을 하루같이 온 정성을 기울여 짠 그 비단을 금방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마침내 그 비단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동쪽으로 가서 비단을 찾아오거라. 네, 찾아오겠습니다. 큰아들은 가엾은 어머니를 위해 비단을 찾으러 동쪽으로 떠났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속 가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큰 산기슭에 이르니 돌로 지은 집이 있었다. 큰아들은 그 집 앞으로 갔다. 젊은이 어디 가오? 문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큰아들은 비단이 날아가 버린 얘기를 했다. 할머니, 그 비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지. 그 비단은 태양의 산에 있어. 그 산의 선녀가 비단을 가지고 있지. 할머니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큰아들은 뛸 듯이 기뻤다. 태양의 산은 어디로 가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긴 설명을 시작했다. 이 문 앞에 있는 돌로 된 말을 타고 간다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의 이빨 2개를 먹어야 움직인다오. 그러니까 젊은이 이를 뽑아서 말의 입에 던져야 해요. 큰아들은 자기 이를 만지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를 뽑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설명을 계속했다. 이 말만 타면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게 아니라오. 태양의 산에 가려면 불이 훨훨 타는 산을 지나야 하고 얼음으로 덮인 바다도 건너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뜨겁다거나 춥다는 말을 해선 안 돼요. 만일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 젊은이는 죽고 만다오. 어때요? 가겠어요? 큰아들은 겁이 나서 덜덜 떨었다. 할머니는 그럴 줄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그만 쇠상자를 주었다. 무서운 곳에 가기가 쉽지 않겠지. 그럼 이 돈이나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요. 큰아들은 돈이 든 쇠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집 앞에 이르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돈을 몽땅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아들은 돈을 가지고 시내로 갔다. 한편 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비단을 찾으러 동쪽으로 떠나기로 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처럼 한 달 동안 걸어 큰 산기슭에 이르자 역시 할머니가 돌로 지은 집 앞에 있었다. 할머니는 둘째 아들에게도 태양의 산에 가는 방법을 말해주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둘째 아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할머니는 이 둘째 아들에게도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에서 어머니는 두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두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져만 갔고 눈까지 멀고 말았다. 막내 아들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다.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기는 틀림없이 비단을 찾아와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하여 막내 아들이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다. 막내 아들도 두 형처럼 한 달 동안 걸어가서 큰 산기슭에 이르렀다. 돌로 된 집에 사는 할머니는 막내 아들에게도 태양의 산에 가는 방법을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이 막내 아들에게도 돈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막내 아들은 무서워 벌벌 떨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서 돌로 된 말의 앞으로 갔다. 막내 아들이 아픈 기색 없이 이를 뽑아서 말의 입에 넣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내 아들은 말에 올라탔다. 말은 머리를 쳐들고 힘차게 울더니 태양의 산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먼저 불이 훨훨 타는 산을 지나게 되었다. 뜨거운 바윗물이 솟아오르고 여기저기 시뻘건 불길이 악마의 혓바닥처럼 널름거리고 있었다. 온몸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막내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리하여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에는 얼음바다가 나타났다. 얼음산이 여기저기 가로막혀 있고 그 사이로 거센 물결이 덮쳐왔다. 막내 아들은 당장 꽁꽁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지만 신음도 내지 않고 꾹 참았다. 그리하여 얼음바다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자 눈앞에 태양의 산이 나타났다. 그 산기슭에 신비스럽게 생긴 궁전 하나가 있었다. 막내 아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넓은 방에 선녀들이 모여 앉아 한가운데 어머니의 비단을 놓고 그것을 보면서 저마다 비단을 짜고 있었다. 막내 아들이 비단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선녀들은 몹시 놀라며 비단이 다 되어가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막내 아들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왔기 때문에 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안타까워하는 선녀들에게 당장 비단을 가져가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선녀님들의 비단은 언제나 완성되나요? 오늘 밤에 완성된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선녀들은 열심히 비단을 짰다. 다음 날 비단을 돌려받은 막내 아들은 선녀들과 작별을 하고 태양의 산에서 내려왔다. 돌아올 때도 얼음바다와 불이 훨훨 타는 산을 지나야 했다. 할머니의 돌집에 이르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정말 장한 젊은이로군. 할머니는 말의 입에서 이 2개를 도로 꺼내어 막내 아들의 입에 끼워주었다. 젊은이 어머니가 매우 위독하다오. 할머니의 말에 막내 아들은 깜짝 놀랐다. 부랴부랴 돌아서려는 막내 아들에게 할머니가 신발 한 컬레를 주었다. 그건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었다. 그 신발을 신고 걸으니까 한 달 동안 걸어야 할 먼 거리에 있는 집까지 한나절 안에 달려오게 되었다. 어머니! 막내 아들은 비단을 들고 뛰어들어갔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눈먼 어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을 내밀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여기 비단을 가져왔어요. 어디 보자. 어머니는 비단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여태까지 꼭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다. 정말이구나. 비단을 찾아왔구나. 어머니가 기뻐서 웃음을 지었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어느 틈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방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비단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어디선가 한 차례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의 손에 든 비단이 펼쳐졌다. 비단은 바람을 타고 펄럭이면서 점점 커지더니 집 언저리를 둘러쌌다. 동쪽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어머니와 아들은 손으로 눈을 가렸다. 잠시 후 눈을 뜨고 보니 2사람은 꽃밭과 채소밭과 과수원 속에 들어와 있었고 전에 살던 조그만 집도 큰 집으로 변해 있었다. 비단 속의 그림과 똑같은 풍경이 실제로 생긴 것이다. 막내 아들은 훌륭한 집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거지 2명이 찾아왔다. 거지들은 훌륭한 집과 꽃밭, 채소밭, 과수원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2 거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다. 2 거지는 이 훌륭한 집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개만 갸우뚱거리다가 어디론지 사라졌다. 황금여왕의 산. 니르스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숲속의 빈터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나무 틈으로 들어갔다. 어디 가는 거야? 저 생쥐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지. 니르스는 나무 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굽히자마자 그 자리에 픽 쓰러지더니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는 꿈을 꾸었다. 그건 황금여왕의 산으로 공주를 찾으러 가는 꿈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니르스는 또다시 양을 몰고 숲으로 들어가서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또 생쥐가 나왔으므로 어디로 가나 보려고 몸을 굽히자 또다시 픽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또다시 황금여왕 산의 공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공주한테로 가려면 쇠가 70폰드 하고 쇠구두가 한 컬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잠을 깨어보니 그건 꿈이었다. 그러나 그 후 니르스는 황금여왕의 산으로 찾아갈 결심을 했다. 사흘째도 니르스는 또 양을 몰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날은 즐거운 꿈을 꾸게 되었던 빈터에 점심시간 전에 닿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곳에 가자 또다시 생쥐가 나왔고 전과 다름없이 픽 쓰러지더니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또다시 황금산의 공주의 꿈을 꾸게 되었다. 더욱이 그날은 공주가 가까이 다가와서 니르스의 주머니에 편지와 금으로 만든 머리핀을 집어넣어 주는 걸 보고 잠을 깨게 되었다. 잠을 깨어보니 주머니 안에 꿈에서 본 편지와 금으로 만든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이제는 양이나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니르스는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구간에 가서 말을 끌어내어 팔아서 그 돈으로 70폰드나 되는 쇠와 쇠구두를 샀다. 그리고는 그 쇠로 보트를 젓는 노예 자루를 만들게 하더니 쇠구두를 신고 길을 떠났다. 얼마쯤 걸어가자 커다란 호숫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데 호수가 끝이 없었다. 앞을 보거나 뒤를 돌아봐도 오직 물뿐이었다. 그러나 니르스는 배를 타더니 가지고 온 쇠로 만든 노예 자루가 다 닳을 때까지 젓고 또 저었다. 배는 마침내 육지에 닿게 되었다. 주위에는 파릇파릇한 풀밭이 깔려 있었지만 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다. 그 풀밭 위로 걸어가는 도중에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연기가 풀풀 나오고 있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는 키가 3미터나 되었다. 니르스는 그 여자한테로 가까이 다가가서 황금여왕의 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런 산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언니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우리 언니는 나보다도 3미터나 키가 더 크니까 우리 언니가 사는 곳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요. 니르스는 그 여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언니가 사는 곳을 찾아서 떠났다. 먼저 번과 마찬가지로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놓은 곳에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니르스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굉장히 컸다. 니르스는 그 여자한테 황금여왕의 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그런 산은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오빠한테로 가서 물어보시오. 오빠는 좀 더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나보다도 3미터나 키가 더 크니까. 그 여자도 말했다.
니르스가 또다시 걸어갔더니 이번에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역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가만히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왔는데 키가 굉장히 큰 거인이었다. 키가 9미터도 더 되었으니까. 니르스는 그 거인한테 황금 여왕의 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거인은 피리 한 개를 집어들더니 사방을 향해 불었다. 그러자 숲속에서 큰 곰 한 마리를 선두로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동물이 모여들었다. 거인은 그 큰 곰을 보고 황금산에 대한 일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곰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 즉시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물고기들도 황금 여왕의 산에 대한 일은 알지 못했다. 거인은 또다시 그 피리를 사방을 향해 불어 이번에는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불러 모았다. 새들이 모두 날아오자 거인은 독수리에게 황금 여왕과 산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독수리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젊은이를 그곳에 데려다 주어라. 독수리는 니르스를 자기 등 위에 올려 태우더니 벌판을 넘고 숲을 넘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하늘 위로 날아갔다. 이윽고 넓은 바다 위로 나서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오직 하늘과 물뿐이었다. 그러자 독수리는 니르스의 발 뒤꿈치가 수면에 닿을 정도로 낮게 내려와서 무서운지 물어보았다. 니르스가 괜찮다고 말하자 독수리는 또 얼마를 날아가다가 이번에는 니르스의 무릎까지 물에 잠길 만큼 아주 낮게 날아 내려와서 무서운지 다시 물었다. 무섭다고 니르스가 대답하자 독수리가 말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은 공주가 편지와 금으로 만든 머리핀을 당신 주머니 속에 넣어주었을 때 내가 느낀 두려움과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들은 높은 산 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산의 한쪽에는 커다란 쇠문이 달려 있었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탁탁 치며 거기에 내려앉았다. 니르스가 그 문을 두드리자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독수리는 자기 나라로 날아갔고 니르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실 것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시원한 음료수가 담긴 컵을 갖다 주었다. 니르스는 그걸 단숨에 마시더니 컵을 돌려줄 때 컵 속에 금으로 만든 머리핀을 슬쩍 집어넣었다. 하녀가 그 컵을 여주인한테 갖다 주자 여주인은 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바로 황금여왕 산의 공주였다. 자기가 준 금으로 만든 머리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녀에게 누가 와 있는지 물었다. 하녀가 젊은이가 왔다고 말하자 그를 데려오라고 했다. 니르스가 들어오자 공주는 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니르스가 이상한 꿈속에서 받게 된 편지를 꺼내서 공주에게 주었다. 공주는 편지를 훑어보더니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산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그 궁전에는 훌륭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공주가 니르스의 아내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